예, 시간 때우다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그 작년이었죠. 그 슬램덩크라는 애니메이션 개봉했던 거 아세요? 좋아하시나요? 저희 세대로 묶어도 괜찮죠? 네, 30대 초반 저희 세대는 그 슬램덩크를 보면서 자라온 세대일 거예요, 그렇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만화이고 그 만화를 보면서 눈물도 굉장히 많이 여전히 지금 봐도 또 눈물이 나는 이제 그런 만화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그 주인공인 강백호가 처음 농구를 배울 때 강백호에게 농구를 가르쳐주는 그 농구팀의 주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리바운드를 제압하는 자가 경기를 제압한다. 안 보셨어요? 네. 괜한 얘기 하고 있는 거죠. 리바운드는 뭔지 아시죠? 슛을 던졌는데 공이 림에 맞고 튀어나오는 볼을 다시 잡는 것, 점프를 해서 빨리 잡는 것, 그래서 다시 공격 기회를 얻게 되거나 아니면 수비 기회를 하게 되거나 뭐 이런 것이 이제 리바운드인데요. 리바운드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점프력, 탄력이라고 하죠. 탄력.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PPT를 되게 열심히 만들거든요. 근데 강의 때 안 봐요. 안 넘길 수 있어요. 그렇다고 준비 안 한 거 아니야 하시지 마시고 제가 이거 안 보여드리면 반드시 톡방에 올려드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별 볼 일 없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탄력이 있어야 해요. 그렇죠? 탄력이 있어야 높이 뛰어 올라서 다른 사람보다 빨리 리바운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일상에서도 이 리바운드가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넘어져요. 그렇죠? 그럼 제가 근력이 없거나 하면 어때요? 못 일어나요. 그렇죠? 제가 근데 근력이 없어 보여요. 오늘 아침에도 열심히 운동을 하고 왔거든요. 왜 운동을 했을까요? 30대 초반이 되면 근육이 없으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늦둥이가 5살짜리가 있어서 그 아이랑 놀아주려면 제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을 막 하는데 제가 만약에 근육이 없으면 일어나지 못해요. 그렇죠? 신체도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제 마음이 분명히 오늘 그 신청하신 분들이 신청한 거로만 140분이 되셨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다시 이제 그 중에서 오시겠다고 하신 분들만 뽑았더니 한 70명 정도 되셨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한 50명? 예. 제가 만약에 이 마음에 탄력이 없다면 이 영상 괜히 찍어준다 그랬나? 막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워낙에 탄력이 좋은 마음을 갖고 있어서 어때요? 상관하지 않아요. 한 명만 두고도 밤새 수다 떨 수 있습니다. 예, 이해되시죠? 이처럼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이 탄력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즘 제가 상담 현장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 탄력성이 없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몇 년 됐죠. 의대생이었던 한 의대생이 여자친구가 헤어지자라는 말을 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옥상에서 떨어뜨려서 죽였어요. 누굴요? 여자친구를. 왜 죽였냐? 이유가 뭐라고요? 헤어지자 했다. 자신을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거절했다는 것을 견딜 수 없는 수준의 탄력성이 있었던 거죠. 여기 계신 분들 다 잘생기고 예쁘신데 어린 시절에 차여본 적 있으시죠? 나는 없으세요 다들? 저도요.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나는 반드시 어떻게든 복수했다. 손 들어보세요. 다행이에요. 무서울 뻔했어요. 저도 역시 복수하지 않았어요. 왜요? 싫다고 하면 뭐 싫지. 좀 속상하고 가슴 아프지만 우리의 일상이 무너질 정도로 우리는 탄력성이 없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비염 요새 좀 심하시죠? 이것도 탄력성의 일종인데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 이렇게 살펴보면 탄력성이 너무 없는 특징들이 보이는데 어떤 모습들일까요? 첫 번째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요. 분조장 들어보셨어요? 분노 조절 장애. 그렇죠? 종종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도 하시는 말씀이시죠? 엄마 분조장이야? 이러지 않나요? 저희 아이들도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요. 종종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이들을 보면 너무 쉽게 화내요. 우리 아이는 너무 쉽게 화냅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아이는 배고플 때 특히 더 화냅니다. 손 들어보세요. 저도 그래요. 손 들어보세요. 아이들하고 관계 속에서도 조금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화내요. 제가 종종 가해 학생들, 학교 폭력 가해 학생들과 상담을 하는데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일까지 있냐면 지나가다가 누가 자기를 보고 웃었대요. 그래서 배드민턴 채를 들고 와서 머리를 막 때렸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얘를 보고 웃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저 잘생겼죠? 아, 오늘 괜찮으신데요, 오늘? 아, 이런 분들만 남았구나. 다 떠나시고. 얘라고 하시면 안 되는데. 아무튼, 당황스럽네요. 제 탄력성이 한층 올라갔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들이요, 별것도 아닌 말에 쉽게 긁혀요. 긁힌다는 말 요새 많이 쓰죠. 그 긁힌다는 거, 우리 때는 사실은 아무리 해도 잘 긁히지 않았다면 지금 아이들은 지나가다가 얘를 긁지 않았는데도 내가 듣기에 긁힌 말에도 쉽게 분노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의 탄력성이 떨어졌다는 첫 번째 증거고요. 두 번째는 무기력합니다. 무기력해. 아이들을 만날수록, 해가 갈수록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 제가 가장 사실 걱정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무기력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핸드폰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은 차라리 게임이라도 좀 해라 라고 할 정도로 아무것도 안 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두 번째 시그널이고요. 세 번째는 자극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굉장한 자극 추구. 먹는 것도 자극적인 것만 먹죠. 얼마 전에 저희 김포에 가면 엄마의 봄날이라는 식당이 있거든요. PPL 이런 거 아니고요. 얼마 전에 갔는데 이렇게 그 굉장히 건강한 음식들을 팔아요. 제가 그 음식점에 저희 아이들 데려가면 아이들이 좋아할까요? 안 먹겠죠. 왜 그럴까요? 자극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슴슴하더라는 거죠. 근데 요새 아이들은 먹는 것도 자극적이어야 하죠. 하는 게임도 자극적이어야 해요. 보는 유튜브도 자극적인 채널이어야 구독을 누르죠. 좋아요를 누르고 그 영상에 오래 머무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극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무기력하게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시그널들을 보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다시 뛰어오를 힘이 없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다시 뛰어오를 힘이 없는 상태다. 이 탄력이 있어야 누가 뭐라 하든 내가 뭔가를 잘 못하든 실패하든 문제를 만나든 뭐 공포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됐든 무엇인가 해결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럴 힘이 지금 없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아이들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마음이 그리고 살아가는 생활 가운데 어떤 문제가 와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 일어날 수 있는 힘, 이거를요 자아 탄력성, 뭐 회복 탄력성 이렇게 부르는데요. 자아 탄력성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 대한 영상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많이 갔네요. 아, 소리를 제가 연결 안 했네요. 잠깐 멈춰줄래? 그런데도 파랗고 방향 지시 등을 펴니 파란색 차량이 왼쪽 차선으로 합류하려고 방향 지시 등을 펴니다. 노란색 교통작업 트럭은 그런데 양보해줄 생각이 없는 것 같죠? 공간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파란색 차량은 우리에서 비집고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결국 트럭이 옆차선으로 옮기면서요. 이 도로 위에 시비가 일단락되나 싶었는데요. 트럭 운전자 화가 났는지 파란색 차를 옆으로 몰아붙여서 결국 충돌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유, 왜 그래? 어떠세요? 이 영상 보면 보복운전 영상이거든요. 아, 이제 그만 보셔도 돼요. 네, 여기 계시진 않죠. 큰일 납니다. 보복운전은 안 되는데요. 이 보복운전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큰 일이 있었나요? 별로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에요. 그냥 살짝 뭐 껴들었거나, 여러분들도 운전하실 때 껴드는 차량이 있잖아요. 한 번은 제가 운전하고 이제 출근을 하고 있는데 저희 장항사거리에서 이제 좌회전을 받으려고 신호를 갖고 있었는데 직진 차선이었던 차가 갑자기 제 앞에 촥 껴놓는 거예요. 탄력성이 높기 때문에 욕은 안 하고 빵빵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차가
빵빵 하면서 막 제 뒤를 쫓아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잖아요. 하지만 탄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갔어요. 쭉 가고 있는데 그 차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뭐야, 나 해코지 당하려나. 그래서 이제 얼른 쭉 가는데 어디까지 쫓아왔냐면 저희 학교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주차 자리까지 쫓아왔어요. 과학 선생님이셨어요. 그분이 다른 학교로 가실 때까지 얼마나 불편했는지. 마주칠 때마다 서로 되게 난처하고. 그때 그분이 저보다 좀 더 탄력성이 좋았다면 서로 빵빵하진 않았겠죠. 그분이 잘못한 거긴 하잖아요. 그렇죠? 직진 차선에서 빨리 가고 싶어서 줄도 안 서고 이렇게 껴들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졌다는 것이죠. 이분은 지금 보는 이런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보복 운전하는 이런 특징의 사람들이 탄력성이 낮은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면 영상 하나 볼게요. 이건 이제 정명훈 씨, 지휘자 정명훈 씨 아시죠? 잘 안 들렸는데 지금 공연을 하기 전에 객석에서 핸드폰 알람이 울린 거예요. 따다단딴 이게 울린 거예요. 그랬더니 방금 정명훈 씨가 멜로디를 따서 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안 들리는데 지금 그 전화 받으신 분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어요. 관객에서. 지금 이제 고개를 저었죠. 여보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뭐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쁠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 분들 중에 한 분이 하품을 막 크게 하고 다리를 올리고 더럽게 재미없네 하면서 나갔다면 저는 탄력성이 높기 때문에 따라가진 않을 거예요. 욕만 하겠죠. 그죠? 이분은 탄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되게 불쾌한 상황이었으나 어떻게 승화한 거예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승화한 거예요. 탄력성이 높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요새 아이들은요, 이 PTSD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말 많이 하죠. 뭐만 하면 나 PTSD래. 나 뭐만 하면 나 PTSD. 엄마, 그 밥 나 PTSD인 것 같아. 그 반찬 너무 심각해. 그래서 다른데 학교에서 급식에 그런 비슷한 반찬만 나와도 나는 PTSD가 와. 이 정도로 아이들이 PTSD라는 말 입에 달고 사는데요. 그렇게 PTSD라는 말이 나온 그 시점이 살펴보면 아이들의 탄력성이 떨어져 있는 시점부터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걸 경험했을 때 별로였어. 그랬더니 또 경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죠. 여러분들 요새 여름이 되게 더웠죠. 올해 여름 되게 더웠죠. 겨울은 또 어떻대요? 되게 춥대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생태계가 파괴됐기 때문에. 생태계는 항상 무너진 곳이 회복되어지는 항상성이라는 걸 갖고 있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항상성이 깨져버린 거예요. 회복이 되기 힘든 상태. 그래서 이런 피해가 생기는 건데요. 이것은 신체로 연결하면 신체도 그렇죠. 우리 알러지 비염 있으신 어머니 비염이신가요? 네, 저 비염이 심하거든요. 환절기만 되면 비염이 심해져요. 왜 그렇다고 해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우리 몸은 아프거나 상처가 나면 회복되어져요. 그걸 뭐라 그래요? 면역력이라고 해요. 면역력이 높을수록 회복이 빨라요. 면역력이 낮으면 회복이 더뎌요. 나이가 들수록 어때요? 눌렀다가 못 놓겠네요. 이렇게 빼야지. 눌렀다가 뗐는데 얼마나 빨리 이게 돌아오느냐에 따라서 그 나이를 체크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심리적인 것, 마음으로도 연결되어지는데요. 마음에도 이런 항상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걸 아까 이야기했죠. 자아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이 자아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어때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힘든, 어려운, 고통스러운, 아픈 어떤 자극이 와도 어떻다고요? 금세 회복돼요. 난 괜찮아. 오케이.
할 수 있는데 반대로 이 자아 탄력성이 약하면 회복이 더뎌요. 상처받는 아이들 많죠, 요새. 삐지는 아이들 많죠. 저희 때 엄마 아빠 앞에서 삐졌던 분 많아요. 엄마한테 삐져서 막 하루 이틀 막 학교도 안 간다고 그러고 막 짜증내고 그랬던 분 계세요? 왜 안 그랬어요? 탄력성이 높아서요? 엄마의 손바닥의 탄력성이 높아서 그렇죠. 굉장한 탄력성으로 우리를, 그쵸?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안 됐으나 지금의 아이들은 어때요? 누가 뭐라고 한마디만 해도, 그게 나쁜 말도 아니고 이거 좀 해볼래? 라고만 해도 불쾌하고 불편하다는 거죠. 둘, 셋. 네, 탄력성이 높죠. 이해되시나요? 자아 탄력성은요, 실패, 좌절, 분노, 우울, 공포, 불안과 같은 그 부정적인 자극에서 얼마나 빨리 회복할 수 있느냐라는 이제 내용인데, 이것이 높은 사람일수록 부정적인 감정에서 회복이 빨라지고, 낮은 사람일수록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 그 사람을 붙잡고 있겠죠.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도 비슷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탄력성이 좋아요. 이게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탄력성이 낮아요.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 띰틀 해보셨죠? 띰틀? 띰틀 할 때 멀리서 뛰어오면서 띰틀 앞에 뭐가 있어요? 구름판. 예, 구름판 있죠. 그 구름판을 디뎌야 힘이 생기죠. 구름판이 생기면, 디디면 그 구름판에 디딘 힘을 통해서 띰틀을 넘을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1단, 처음에는 2단, 3단, 4단, 5단 넘게 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1단밖에 못 넘었던 친구가 계속 연습하면 2단 넘게 되고 3단 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집에서 엄마가 학원 보내서 띰틀 학원? 아니죠. 왜요? 이 친구는 이 구름판을 받을 때마다 자신의 근육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향상되는 거예요. 탄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맞아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만약에 구름판이 푹신푹신한 거다. 스폰지같이 돼 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아무리 우리가 구름판을 디뎌도 다리에, 종아리에 근육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겠죠. 이 이유로 아이들의 혹은 우리들의 이 탄력성에 차이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어떤 구름판을 밟고 살아가느냐, 어떻게 내가 밟고 있는 구름판이 어떤 종류이냐에 따라서 이 탄력성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강하냐 약하냐가 결정된다는 거죠. 뇌과학에서 밝혀진 이야기가 있는데, 인간의 뇌와 몸은요, 위협과 위험을 만났을 때 이 투쟁, 도망, 얼음이라는 반응이 나타난대요. 투쟁하거나 도망가거나 멈춰버린다라는 것이죠. 이때 좋은 경험을 갖고 있는 아이들, 위험하든 위협이든 공포든 어떤 자극이 와도 그 자극으로부터 건강한 경험, 긍정적인 경험을 했던 아이들은요, 또 그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그 경험을 찾아낸대요, 뇌에서. 그래서 얼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구름판이라는 게 뭔지 조금 더 구체적이 되죠. 이 구름판은 아이들이 갖고 있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경험. 어떤 경험이요? 긍정적인 경험이라는 거예요. 죄송한데 제가 이거 좀 벗어도 될까요? 속에 티 입고 있습니다. 네. 그 시원하신가요? 네, 좀 괜찮습니다. 되게 시원하네요. 아니, 오늘 오랜만에 뵈서 좀 멋 좀 내려고 했다가 더 죽을 뻔했습니다. 멋도 없었고 덥기만 하고. 아무튼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첫 번째 구름판이 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구름판이 뭐예요? 바로 부모이죠. 부모. 태어나자마자 만나는 부모가 아이들에게는요, 첫 번째 구름판이 됩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서 자신의 정서적 탄력성을 키워야 하는데, 바로 이 애착이라는 것이, 아시죠? 애착이라는 것이 성장 요소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모라는 구름판이
단단하고 건강하고 탄력적이면 아이들의 탄력성이 자라날 텐데 그렇지 않은 부모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룰 것은요, 두 가지인데 통제적인 부모와 통제적인 양육과 수용적인 양육을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요, 수용적인 부모들이 아이들을 만났을 때 엄마 아빠가 내가 태어나 봤더니 엄마 아빠라는 구름판이 굉장히 수용적인 구름판일 때, 스펀지 같은 구름판일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부모님들이 실제 존재하고요, 그 비율이 많아지고 있어요. 수용적이라는 것은 뭘까요? 이 아이가 뭐 해달라고 하면 가능하면 해주는 거예요. 자, 영유아기 때부터 시작되거든요. 아이가 때를 써요. 밥 안 먹을래? 나 간식 먹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밥 먹고 줘요. 근데 계속 뗐어.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밥을 치워. 간식도 안 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그래 그럼 이따가 지금 간식 먹고 있다 밥 꼭 먹어야 해.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항상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양육의 대부분이 수용적인 부모님들, 그렇게 자란 아이들에게서 나타난 아이 사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3월달이 되면요, 학기가 시작하는 3월달이 되면 상담이 뚝 떨어져요. 3월에는 상담이 없어요. 언제 생길까요? 4월부터. 왜요? 3월에 친구들과 사귀려고 간을 보다가 안 되는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대부분의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들은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을 때 난 먹었어. 나는 이걸 먹고 싶으면 엄마 아빠가 저걸 먹고 싶어도 이 식당에 가서 먹었어. 근데 친구들하고 만났더니 나는 탕후루를 먹고 싶은데 쟤는 뭐가 있어요? 마라탕을 먹고 싶대. 근데 나는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서 나는 마라탕은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난 안 먹어. 그러면 그룹핑 안에서 이 친구는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연결되지 못하고 혼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상담사들에게 오는 거예요. 선생님, 친구들이 저랑 안 놀아요 라고 말하는 거죠. 교실이 재미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뭐 학폭 이런 게 또 있겠지만 근데 보편적인 이유가 그래요. 내가 수용받지 못할 때는 내가 견딜 수 없어지는 상황. 그 이유가 뭐라고요? 부모님들의 양육 환경이나 태도가 굉장히 수용적일 때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뽀로로가 보고 싶은데, 우리 집은 내가 뽀로로 보고 싶다면 엄마 아빠 지금도 드라마 안 보고 뽀로로 틀어주는데 갔더니 애들이 자기들은 뭐 캐대현 보고 싶다 그러고 뭐가 보고 싶다고, 나는 그거 보러 갈 거야, 극장에 난 그거 볼 거야. 그러니 이 아이는 또 수용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아이들의 문화 가운데 이 친구들은 수용받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럼 아이들은 그 안에서 견딜 수가 없고 나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주는 엄마 아빠를 찾아가죠. 근데 여기서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죠. 엄마 아빠가 이제는 그 아이들을 수용하고 싶지 않아져요. 사춘기가 오면 아니 왜 못 놀아? 친구랑 노는 게 뭐 그렇게 어려워? 그냥 좀 맞춰줘. 야, 너가 하고 싶은 것만 어떻게 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뭐야? 지금까지 다 해줘 놓고 왜 이제 와서? 엄마 아빠에게도 수용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항상 수용받았던 아이가 수용받지 못하게 될 때 그 아이는 탄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탄력성이 없어요. 무기력해지죠. 분노하거나. 이해되시나요? 아니면 자기를 수용해주는 다른 자극으로 도망가게 되는 거죠.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그 게임 안에 있는 커뮤니티에서 어떤 긍정적인 수용을 받는 것에 목말라 하고 있거나, 그래서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만 있는, 집에서도 방에만 있는 경우들까지도 연결되더라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통제적인 부모죠. 통제적인 부모. 통제적인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부모예요. 그렇죠? 이거 좀 하려고 하면 안 돼. 위험해. 내려와. 이거 좀 먹을래? 안 돼. 그거 먹으면 안 돼. 저기 좀 가보려고 안 돼. 친구 좀 만나러 가면 걔 어떤 애냐? 어디 사냐? 뭐 하는 애냐? 걔랑 너 게임하지? 뭐 하지? 사사건건 이 친구, 내 아이의 모든 것을 확인하며 통제하는 부모들. 이 부모들의 아이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도전하지 못해요. 자신감이 떨어져요. 의욕이 없습니다. 왜요? 성공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뭘 해야? 그쵸? 뭘 좀 해보려고 하면 넘어질까봐 못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거기 올라가 봐야 어때요? 와우, 나 쩌는데? 내 근육 장난 아닌데? 나 이런 데도 올라갈 수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자신의 자아 안에서 그런 메시지들이 계속 솟아나야 나는 되게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확신을 가져요. 더불어서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요? 칭찬해 주겠죠. 잘했어. 대단한데? 그러면 그것이 더 이 친구의 탄력을 높여주는 거죠. 그러나 잘해도 야 위험하게 거기 왜 올라갔어? 내려. 큰일 나. 너 다치면 너 팔 부러져. 너 팔 부러지면 수술해야 될 수도 있어. 공포심을 심어줄 때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도전하지 못해요. 이런 아이들은 늘 위축된 채 살아가죠.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있다면 여러분들의 양육 환경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널뛰기 스타일이에요. 널뛰기 스타일. 평소에는 굉장히 통제적이에요. 돼, 안 돼, 이건 안 돼, 저건 돼. 막 하다가 집에 이제 실제 사례인데 저는요 우리 집에 손님이 오는 게 그렇게 좋아요. 왜일까요? 손님이 오면 엄마 아빠가 너무 친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 수용해 주는 거예요. 해. 하는 동안 저가 핸드폰 보고 있어. 뭐 하고 있어. 뭐 먹고 있어. 평소에 주지도 않던 사탕을 먹이거나 뭘 하거나 통제되었던 것들이 누군가가 왔을 때 혹은 특별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수용적으로 바뀐다. 이런 경우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많죠.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어느 때는 통제적이었다가 어느 때는 수용적이었다가. 이런 경우 아이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불안 위에 살아가는 아이들이에요. 눈치를 많이 보며 살아가는 아이들이에요. 엄마 아빠의 눈치를. 이거 지금 엄마 아빠가 또 싸운 것 같은데 오늘은 뭐 하지 말아야겠다. 그러다가 엄마 아빠 기분이 좋으면 미친 듯이 날뛰는 애들이 있어요. 손님이 왔더니 미친놈처럼 뛰어다니는 거예요. 아까 막 더한 욕도 하시길래 제가 좀 해봅니다. 미친 듯이 막 뛰어다녀요. 그럼 엄마 아빠는 막 저 새끼 이따 손님 가시기만 하면 뒤졌어 막 이러고 있다가 가면 너 일로 와 조병호. 이 새끼 예의 바르게 하라 그랬지. 너 손님이 오셨네. 너 그렇게 뛰어댕겨? 그럼 이 친구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황하는 거죠.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이런 유형의 부모님들의 자녀들은요 항상 멀미를 느낍니다. 멀미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불안함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찾기 힘든 부모님이시지만 바로 균형적인 부모님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러실 수도 있으나 지나친 애정으로 아이를 방임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통제를 해서 아이를 압박하지도 않아요. 내 감정에 따라서 아이를 몰아붙이지 않고 혹은 내 감정에 따라서 수용하지 않아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을 메시지로 전달한 다음에 그 메시지에 따라서 아이를 훈육하고 수용해요. 이런 꿈 같은 가정. 저희 가정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향하지만 쉽진 않겠죠. 그러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쪽으로 지향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춘기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정의 이 권위라는 것, 중요하다라는 것, 사춘기가 오기 전에 가정의 질서는 엄마 아빠로부터
잡혀 있어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게 없으면 엄마 아빠가 사춘기가 오는 아이들한테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화가 나서 화를 내거나 당해낼 수 없어서 꼼짝 못하거나 그렇게 되는 상황이 오는 이유가 가정 안에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걸 누가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엄마든 아빠든. 그 기준이 반드시 되어 주어야 아이들이 느끼기에 어때요? 너무 물렁물렁하지도 않고 너무 뾰족뾰족하지도 않고 단단한 엄마 아빠를 밟고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잘못했다고 여기는 곳에서는 통제가 들어와야죠. 그 통제가 불편할 수 있으나 그 통제는 오히려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줘요. 반대로 내가 수용받아야 할 것에서 있어서는 수용받아야죠.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 언제든 내가 이 기준 안에서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굉장히 사랑하는구나 라는 안정감을 또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같이 갈 때 아이들은 사춘기가 왔을 때 멀리 가지 않아요. 지나치게 멀리 가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이것이 아이들이 경험하는 첫 번째 구름판. 누구라고요? 부모. 이 중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첫 번째나 두 번째라면 어떤 방향으로요? 적절한 방향으로 기준을 삼고 아이에게 균형 잡힌 훈육과 수용을 보여주셔라.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아이들이 겪게 되는 구름판이 있는데 이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판이에요. 자기 자신. 이거는 부모님이라는 구름판과 연결되는 구름판이기는 해요. 안정된 구름판으로서의 부모가 있다면 아이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자기 능력에 대한 이해 다 포함해서 뭐라고 하냐면 자존감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내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능력이 자존감이라는 건데 엄마 아빠가 그것을 잘 키워주는 아이들은 자기 모습에 만족해하며 엄마 아빠와 분리되어도 자기가 독립된 공간과 상황 가운데서 건강한 탄력성을 보여줘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이들의 모습이죠. 혼자서 급식 먹어도 괜찮은 아이. 나는 오늘 혼자 밥 먹고 싶어. 그래서 혼자 먹어도 괜찮은 아이. 친구들이 같이 먹자고 와도 오케이 그럼 같이 먹자 할 수 있는 아이. 이해되시나요? 근데 반대로 그렇지 않은 부모의 구름판을 밟고 자란 아이는 어떤 모습이, 자기라는 구름판이 어떨까요? 불안한 구름판이겠죠. 나를 믿지 못해요. 자기 자신의 확신이 없습니다. 늘 공포와 불안이 가득해요. 친구들과 대화할 때 자연스럽지가 않아지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막 강의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기 뒤에서 이제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앞선 강의를 막 하고 있는데 오늘따라 유독 불안한 거예요. 떨리기까지 하는 거예요. 뭐지? 왜 그러지? 왜 이렇게 긴장이 되지? 지금 긴장해 보이나요? 어떤 걸 보고 제가 긴장 안 했다고 느낄 수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이 자연스럽죠. 떨고 있지 않죠. 횡설수설하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못 믿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생겨요? 제일 처음 관계와 대화할 때, 관계 속에서 대화할 때 어색해져요. 그렇죠? 그러면 그 어색함은 그 친구의 매력을 떨어뜨려요. 그러면 그 친구로 하여금 본인 자신이 또 별로라는 관계 속에서의 메시지를 받아요. 별로네. 그 순간 또 그 친구의 탄력성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세 번째 구름판은 제가 이건 예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카와이 섬이라고 하와이에 있는 섬에서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카와이 섬은요, 원시 부족들이 살던 곳이라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었어서 미국의 심리학 팀들이 가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낙후된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201명을 조사했어요. 반드시 이 아이들은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양육 환경이며 사회 환경이며 다 좋지 않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하게 자랄 것이다 라는 예측으로 이 실험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실험이 실패로 끝나요. 그리고 조정이 됩니다. 왜 실패로 끝나냐면 201명의 아이들 중에 72명의 아이들이 그렇게 안 좋은 환경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괜찮은 아이로 자라난 거예요. 당황한 거죠. 그래서 실험을 바꾼 거예요. 이 아이들 72명을 조사합니다. 이 아이들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을까? 우리 주제로 얘기하자면 어떻게 이 아이들은 이렇게 탄력성 있게 살아갈까? 마약도 하지 않고 불황자가 되지도 않고 아주 건강하게 자기의 길을 정하고 거기서 또 성취해내는 모습들 알아봤더니 이 201명 중에 129명은 관계 속에서 한 번도 단단함을 경험하지 못해요. 이 관계는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환경 속에서 적절한 지지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72명은 그 환경 속에서 어떤 이웃집 아저씨가 됐든 형이 됐든 봉사자가 됐든 어떤 누군가로부터 지지를 받음으로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관계 속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구름판으로 딛고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실제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제가 지금 이제 학교에서 교육복지사라도 있지만 상담을 하잖아요. 제가 상담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 대학교까지도 뭘 해야 할지 몰랐었어요. 그냥 진짜 되는 대로 대학도 가고 성적에 맞춰서 가고 엉망진창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 어떤 형이 있었거든요. 노총각 형. 누구도 얘기하고 싶지 않은, 얘기를 하면 계속 얘기하는데 재미도 없는. 그래서 형 누나들이 그 형이랑 놀아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 형이 이제 저한테 오면 저는 이제 좀 이래 봬도 착했거든요. 이제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형이 얘기하면 이제 듣고 있었어요. 아, 그래? 그렇구나, 형. 어느 날 그 형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병우가 너는 근데 진짜 다른 사람 얘기 잘 들어주는 것 같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한 번도 누군가가 저희 엄마, 형, 아빠 할 거 없이 한 번도 누군가가 저에게 넌 이걸 잘해라고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그 형이 병우가 너는 진짜 듣는 걸 잘하는 것 같아. 이 얘기를 듣고 제가 바로 검색해 봤어요. 듣는 걸 잘하면 가질 수 있는 직업, 하면 좋은 직업. 그랬더니 뭐가 나왔냐면 상담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전공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공부하고 대학원에 간 거죠. 지금 뭐하고 있어요? 상담하고 있죠. 저는요, 부모님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주 엉망진창인 구름판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어땠겠어요? 잘하는 거라고는 아침부터 밤까지 농구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한 번도 저는 건강한 구름판을 가져보고 디뎌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냥 교회의 그 형이 병우가 너는 듣는 걸 참 잘한다 라는 그 한마디가 지금 저는 이렇게까지 오게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관계라는 구름판이에요. 건강한 관계라는 구름판. 그런데 지금 아이들 어떻습니까? 건강한 관계가 맺어지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이 시대의 우리 가족들도 여러분들 막 되게 추구하는 그런 이웃이 있죠. 응팔과 같은 막 같이 잘 지내고 막 저희가 이제 집을 이사하면서 저희 와이프랑 저희 아이랑 친한 가정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층에 같이 살자. 그래서 같이 진짜 같은 층을 분양받았어요. 타국으로 갈 줄 몰랐죠. 저는 굉장히 사람을 좋아하지만 집에 있을 때 좀 개인적인 게 좋거든요. 근데 거기는 문을 열어놔요, 일단. 그리고 저희 문도 열어놔야 돼요. 맨발로 왔다 갔다 막 놀고 막 하는데 막 우리 애들도 좀 저를 닮아서 좀 이제 쉬고 싶을 때가 됐는데 이 친구는 쉬지 않고 왔다 갔다 막. 그래서 맨날 거기 있는 형아가 또 우리 둘째 아들을 또 약한 그 둘째 아들을 또 막 놀려서 맨날 얘는 울고 있고 막 그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이제 일어나지 않잖아요.
내 아이가, 내 개인적인 영역이 실존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건강한 관계를 주기가 어렵죠. 학교는 어떠냐? 학교는 어때요? 거기 또 건강한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 애랑 똑같은 애들이 가 있는 거잖아요. 관계 맺는 것에 우리 어렸을 때보다 훨씬 미숙한 아이들. 조그만한 불편함에도 견디지 못하는 아이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건강한 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지금 엄마 아빠가 건강하지 않으면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도 구름판을 디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택한 구름판이 하나가 있는데 네 번째 구름판인 가짜. 구름판이 아닌데 구름판인 줄 알고 디디고 있는 가짜 구름판. 첫 번째는 성공이라는 구름판입니다. 성공. 우리 아이는 굉장히 금욕적이에요. 돈을 싫어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없죠? 물질에 굉장히 민감해요. 우리 어렸을 때 어땠어요? 돈에 환장하셨었나요? 아니요. 우리 때는요, 친구들과의 관계, 사춘기라고 치면 친구들과의 관계, 의리 등등등 이런 것에 굉장히 집중했다면 지금 아이들은요, 이 물질적인 성공에 굉장히 몰두하고 있어요. 돈에 예민하게 반응하죠. 요새 그 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옵니다. 그러면 소득이 높지 않은 걸 아는데도 굉장히 비싼 차를 타고 와요. 저도 못하는 차를. 왜일까요? 그것이 자기가 디딜 수 있는 구름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 차에 타고 있으면 어떻다? 대단한 것처럼 느끼게. 그래서 계속 요새 청년들 사이에 되게 좋은 옷 입고 명품 옷 입는 아이들 많아진다고 하잖아요. 비싼 차 타고 이런 친구들 많다고 하잖아요. 이런 모습들이라는 거죠. 인스타를 좋아하는 이유 뭐예요? 좋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좋아요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뭘 사서 올리면 누가 좋아요를 눌러요. 근데 어떤 모습을 올려요? 막 찢어진 옷 입고 막 별로 안 좋은 음식 먹고 그런 거 올리나요? 가능하면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공간, 좋은 환경, 좋은 여행지 등을 올리죠. 그래야, 그렇게 살아야 내가 일어서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제가 한창 그런 구름판이 없이, 자존감이 없이, 탄력성이 없이 살아갈 때, 저희 이제, 한번 이제, 저도 이제 연애를 했었거든요. 네. 한 번은 지금 저랑 같이 살고 있는 분, 이제 연애 중에 부산 분이거든요. 부산에 이제 가는데, 그때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이제 아르바이트 같은 일을 하고 있어서 월 120만 원이었거든요. 급여가. 근데 갈 때마다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미쳤죠. 그때 그 돈만 모았어도. 그리고 내려서 제가 입은 옷을 한번 쭉 봤더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합쳤더니 막 월급보다 더 비싸게 옷을, 신발까지 다 해야 돼요. 100만 원 넘는 옷으로 입고 있는 거예요. 브랜드 옷을. 그때는 그렇게 해야 내가 바로 설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탄력성이 낮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선택하는 구름판이 이거예요. 아, 성공해야지. 돈이 많아야. 돈만 많으면. 두 번째 가짜 구름판은 도파민이라는 거예요. 도파민. 그 인셉션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인셉션? 보신 분 계신가요? 그 보면 그 꿈을 막 들어가서 이제 막 약물을 먹으면 그 꿈에 들어가서 막 꿈을 조작해 줄 수도 있고 막 그런 영화인데 거기 보면 되게 빈민가예요. 굉장한 빈민가에 이 주인공들이 이제 어떤 창고 같은 데를 갔는데 거기에 빈민들이 다 누워서 약을 맞고 있는 거예요. 꿈을 꾸게 하는 약. 내가 원하는 꿈을 꾸게 하는 약이에요. 현실로 돌아오면 빈민이에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나 그 약을 맞고 있고 꿈을 꾸는 동안은 어때요? 부자도 될 수 있고 잘생겨질 수도 있고 날씬해질 수도 있어요. 원하시나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돈을 벌면 버는 대로 가서 그 약을 맞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일이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반응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현실에서 탄력성을 느끼지 못하니 행복하지 않으니 즐겁지 않으니 자꾸 이 도파민, 아주 쉽게 도파민을 분비시켜주는 자극들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죠. 그것들이 뭐예요? 각종 중독거리들이죠. 게임, 휴대폰, 유튜브, 영상, 성, 도박, 알코올, 담배 등등등등. 그걸 먹으면 뭐라고요? 바로 서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그걸 찾는 거죠. 그것들은 대부분 엄마 아빠와 다르게 나를 기분 좋게 해주기 때문에, 내가 만나야 할 친구들과 다르게 나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중독되는 아이들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가짜파는 무기력이라는 거예요. 무기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야 내가 살아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다시 얘기하지만 그런 아이들이 되게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일 수도 있겠죠. 뭔가 하지 않고 싶어해. 뭔가 도전하려 하지 않고, 뭔가 해보려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으로 만족스럽다. 그래서 점점 증가하겠지만 엄마 아빠랑 평생 같이 살겠다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죠. 어때요? 좋아요? 전 좀 좋아요. 저는 큰애가 딸인데 딸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둘째, 셋째가 그렇게 한다 생각하면 너무 불쾌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로부터 분리가 되는 순간 내가 뭔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뭔가 했을 때 느끼는 불안함, 두려움, 공포가 싫기 때문에 그냥 무기력함이라는 구름판 위에 서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번째 가짜 구름판은 타인의 평가라는 거예요. 타인의 평가. 인정 중독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인정 중독.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에 대한 쾌감이 크기 때문에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구름판을 좋아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타인의 평가에 목숨을 걸어요. 특히나 사춘기가 딱 되면 그 인지 능력이 확 올라가거든요. 강의 때 제가 말씀드렸죠. 인지 능력이 올라가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어떻게 내가 움직이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타인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인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친구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요. 어떻게 될까요? 계속 요구하겠죠.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나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주지 않으면 무너지지만 그 무너짐을 다시 이겨내기 위해서 다른 또 사람에게 찾아가죠. 특히나 여학생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정서적인 인정. 남자아이들은 신체적인 인정에 목말라 하는 시기가 사춘기 청소년 시기라면 여자아이들은 정서적인 인정에 목말라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여자아이들 화장도 하고, 그렇죠? 같이 덕질도 하고, 커뮤니티 안에서 내가 같이 있어야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경험한 아이들이 그런 쪽에 몰두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타인의 인정은 바닥에 나야 나요? 나죠. 그렇죠? 항상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다음 강의 때 제가 저 잘생겼죠? 그 다음 강의 때도 잘생겼죠? 내년 강의 때 저 잘생겼죠?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저 새끼 왜 저러는 거야? 지가 그걸 안 보나? 우리가 왜 잘생겼다 했는지 모르겠나? 더 이상 질문하지 말라고 한 건데? 이런 거예요. 타인은 우리에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알던 모르던 그렇게 해야 내가 살아있다라고 느끼는 아이들 혹은 어른들이 이런 가짜, 타인의 평가라는 가짜 구름판을 디디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이들이 그리고 어쩌면 우리들이 탄력성에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구름판을 디디고 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줘야 할까?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어떻게 줘야 할까? 첫 번째는 부모의 자아 탄력성을 키워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구요?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집 소파를 바꿨어요. 5년 만에 두 아이를 키우면서 소파를 한 4번 바꿨거든요. 두 아이가 각각 2번씩 바꾸겠어요. 간장을 쏟거나 그림을 매직으로 그리거나 찍거나 막 해가지고 4개를 바꾸고 이사하면서 이제 우리 아이 다 컸으니까 좋은 소파 사자. 소파를 좋은 걸 하얀색 싹 샀어요. 근데 갑자기 몇 개월 만에 산지 몇 개월 만에 셋째가 생겼다라는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얘가 소파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소파에 그 가죽 소파인데 가죽이 아닌 데 있어요. 인조인 데 있죠. 옆에 살이 안 닿는 부분 거길 다 뜯어놓은 거예요. 근데 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참다가 이제 얘가 5살 되고 말도 좀 알아먹으니까 이제 못 참겠다. 그래서 샀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소파를 진짜 좋은 걸 샀어요. 제 입장에서 좋은 걸 딱 사고 이제 설치한 바로 그날 저녁에 아이들 집합시켰습니다. 봐봐. 첫 번째, 소파에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두 번째, 날카로운 물건을 가지고 소파에 올라가지 않는다. 세 번째, 5살 친구에게 더 강조하며 소파에서는 뛰지 않는다. 네 번째, 둘째 아들에게 너는 땀이 많으니 절대 소파에서 잠을 자지 말아라. 이렇게. 어때요? 짜치죠? 굉장히 짜치죠? 제가 근데 왜 이렇게 말하고 있었을까요? 제가 왜 이럴까요? 소파를 사랑해서? 아니죠. 제가 돈이 없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사실 속으로 저희가 돈 더럽게 없나 보네.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돈이 많아요. 그래서 얘네가 막 찍고 뭐 한 달 만에 한다 소파가 엉망이 돼도 괜찮아, 또 사면 되지. 그런 아빠였으면 애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제가 돈이 없으니까 그 아이들이 이거를 훼손하면 혹시라도 제가 탄력성이 끊어져서 우리 아이들을 혼내고 잡을까봐 그것이 걱정돼서 그럴 일이 안 생기도록 미리 훈육을 한 거예요. 굉장히 탄력적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짜친 탄력이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자아 탄력성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훈육하고 양육할 때 지나치게 수용적이거나 지나치게 통제적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탄력성이 빈곤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탄력성이 강하면 예를 들면 5살 아이가 미끄럼틀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 엄마가 봤을 때 이 정도면 다치진 않을 것 같은데 조금 까질 것 같은데 계산되죠? 탄력성이 높은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보겠죠. 그러나 탄력성이 가죽 소파를 대하는 저처럼 빈곤하고 짜치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안하는 거예요. 가만히 못 놔두겠는 거예요. 내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내려올 수밖에 없죠. 위험하다고 하니까. 아이들은 이런 부모의 빈곤한 탄력성으로 인하여 통제되거나 방해되는 것으로 너무너무 약한 탄력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실패하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 아이가 실패했을 때 그것을 수습할 수 없는 내가 두려운 거예요. 이 아이가 넘어져서 피가 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치료하면 돼요. 그러면 이 아이 어떻게 하면 돼요? 나는 아직은 여긴 못 뛰겠는데 좀 낮은 데서 뛰어봐야지가 되면 이 친구는 탄력성이 생겨요. 근데 얘가 넘어졌을 때 너무 속상하고 그 고통스럽고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내 자신,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져 있는 부모라면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를 다치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실패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니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탄력성이 사라지는 거죠. 누구 때문에? 엄마 아빠의 빈곤한 탄력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자신감을 회복하셔야 다쳐도 괜찮아. 아니면 너무 심하게 다칠 것 같은 곳은 그러면 손만 잡아줄게.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나치게 수용적이거나 지나치게 통제적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럼 아이들은 도대체 탄력성이 생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발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저는 수포자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수학을 포기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중학교 2학년 1학기 수학 시험을 봤는데 30점을 맞았어요. 30점. 그래서 엄마가 안 되계셨어서 저를 그 마을에 있는 가장 좋은 수학학원에 보냈어요. 명문 수학학원에. 그리고 기말고사를 봤는데 69점을 맞아요. 39점이 올랐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야, 역시. 근데 그 학원에 그 칭찬을 기대하며 갔는데 학원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앞에 세워놓더니 이 새끼 봐라 이거 69점 맞고 좋다고 시험지 갖고 왔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수학을 안 했어요. 그런데 저희 이제 아이들이 크면서 수학을 가르쳐주게 될 때가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창피하기가 싫어가지고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수학을 공부해봤어요. 그런데 이제서는 수학이 재밌는 거예요. 수학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을 가르쳐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수학이라는 이 수리 지능이 이 40대가 되어서야 발달이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이들의 발달이 저처럼 이렇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선택적 함구증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는 말을 하는데 밖에 나가면 말을 하지 않는 아이들 많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보면 대부분이 지능이 낮은 경우가 많아요. 왜일까? 대화할 때는 어때요? 소통하려면 제가 말을 하면 듣자마자 판단하고 다시 말을 해야 하겠죠. 그런데 이 친구는 지능이 떨어져 있어요. 발달이 아직은 안 된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걸 모른다면 엄마 아빠가 계속 말해봐. 대화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시키겠죠. 그럼 그 친구는 어때요? 뭘 경험할까요? 실패를 경험해요. 아, 그러면 나 밖에서 말하지 말아야지 하고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이 발달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잘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그래요. 탄력성은 대부분 실패하고 일어설 때 생기거든요. 근데 실패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발달상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이 발달의 차이가 장애나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일반적인 발달의 차이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이들 빨리 걷는 아이가 있고 늦게 걷는 아이가 있죠. 저희 큰애는 늦게 한글을 뗐어요. 그래서 막 그 선생님들 붙였어요. 근데 둘째는 선생님 붙이지도 않았는데 지하철을 좋아했어요. 지하철역을 막 외우면서 한글을 뗐어요. 셋째는 어떨까요? 셋째는 그냥 지 혼자 한글을 뗐어요. 누가 더 똑똑해요? 몰라요. 한글을 떼는 영역은 이 친구가 발달이 빠른 것 뿐이에요. 우리 큰딸 지금 공부 못하고 있을까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발달의 차이를 알아야 이 친구에게 성공의 기회를 줘요. 엄마 아빠가 너무 높은 내 아이에 대한 발달의 이해가 있다면 높은 과업을 주시겠죠, 아이들에게. 너 왜 못해? 그림 좀 그려봐. 그림 너무 못 그려. 그럼 뭐라 그러실 거예요? 야, 너 왜 그림 못 그려? 저기에는 누가 잘 그리던데 너는 왜 이렇게 못 그리냐? 너는 왜 수학을 못하냐? 너는 왜 이게 잘 안 되냐? 이 친구들은 계속 실패만 해요. 근데 이 친구는
그림 그리는 것이 지금 나이로는 중학교 2학년이지만 이 소근육 발달이 늦어서 지금 한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그림 실력이라고 치면 어떻게 그걸 이해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정도 수준의 그림을 그리게 해주는 거예요. 색칠해봐, 뭐 해봐, 스티커 붙여봐, 소근육을 발달시키면 되는 거죠. 그러면 성취감이 생기겠죠. 그럼 그런 친구들은 탄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탄력은 아닐 수 있으나 이 친구는 탄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탄력이 붙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그 탄력을 통해서 이 친구는 늘 더 강한 자극에서도 일어날 수 있게 되는, 문제에서도 성공하게 되는, 실패해도 또 해보는 아이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세 번째는 이거는 이제 원래 작년 그 몇 년 동안 성교육이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성교육을 빼고 이제 이걸 넣었는데 이 같이 포함되는 내용이라 넣었거든요. 가짜 구름판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왜곡된 구름판이라는 것을 주지 않아야 해요. 뭐냐면 요새 아이들 외모에 관심이 되게 많죠. 그렇죠? 예쁘고 싶어요? 아니면 자기 얼굴에 만족하나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그 친구들. 예쁘고 싶어 하죠. 엄마 아빠들 보면서 아이들 딱 보고 근데 너는 좀 쌍꺼풀 해야 될 것 같아. 너는 좀 키가 커야 될 것 같아. 너는 좀 살을 좀 빼야 될 것 같아. 이런 말 하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어요? 너무 훌륭한가요? 이거 좀 더 가볼까요? TV에서 나오는 아이돌 보면서 우리 아버님들 손 들어보세요. 오늘 아버님들 그래도 좀 오셨네요. 아버님들 TV에서 여자 아이돌이나 여자 예쁜 연예인 보고 즐겁고 행복한 표정으로 보시다가 옆에 앉아 계신 엄마를 보고 속으로 한숨 쉰 적 있다 없다? 그런 표정을 지은 적 있다 없다? 더 나아가서는 당신은 왜 그래? 라고 말했던 사람 있다 없다? 이런 거거든요. 엄마들 어때요? 엄마들 요새 누가 핫한가요? 차은우? 박보검? 그렇죠? 박보검 보면서 남편의 뱃살을 본 적 있다 없다? 박보검 보면서 남편의 뒤꿈치에 각질이 있나 없나 본 적 있다 없다? 남편이 방구 낄 때 구역질 해본 적 있다 없다? 아이들한테 아빠는 뭘 먹은지 모르겠다 뭐 이런 소리 한 적 있다 없다? 이런 거거든요. 아이들이 우리의 가정 환경 속에서 1차 사회 환경이라고 하잖아요. 그 안에서 살아가는데 엄마 아빠들이 알게 모르게 해주는 왜곡된 구름판이 있어요. 예뻐야 한다. 잘생겨야 한다. 날씬해야 한다. 키 커야 한다. 쌍꺼풀이 있어야 한다. 눈은 커야 한다. 턱살은 없어야 한다. 눈썹은 있어야 한다. 등등등등. 이런 메시지를 주거나 또 하나는 말로는 하지 않으나 엄마가 스스로 자기 거울을 보면서 왜 이러지 요새 내 얼굴이 저 인간을 만나서 그렇지 혹은 자기 얼굴에 불만족하는 메시지를 스스로 아이에게 말하진 않으나 자신을 만족해하지 못하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수시로 노출시킬 때 아이들은 왜곡된 구름판을 딛게 된다는 거예요. 되게 많아졌어요. 자기 얼굴에 만족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마스크 쓰고 지금도 우리 코로나 끝난 지 지금 한 3, 4년 됐나요? 지금도 마스크 쓰는 아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어머니 감기 때문에 쓰신 거죠? 네. 마스크 쓰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언제 벗어요? 화장했을 때. 화장했을 때. 왜 그럴까요? 화장 안 하면 선생님이 날 못 알아볼까 봐. 다른 아이들이 나를 싫어할까 봐. 안 예뻐할까 봐. 청소년인데 하루 한 끼 먹는 아이들 많아지고 있죠. 왜요? 아빠처럼 되지 않으려고? 맞아요. 살이 찌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여자애들 그렇죠? 엄마들, 아빠들 보기에 살이 안 쪘는데 계속 살이 쪘나요? 찌긴 쪘는데
살이 그렇게 지금 당연히 지금 나중에 다 빠질 텐데 너무 안 먹는 아이들이 있죠. 왜 그래요? 살이 찌면 안 된다라는 왜곡된 구름판들을 수시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야만 내가 살고 있고 살아나고 있고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누가 주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사회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게 성교육이거든요. 아이들이 사실은 그 성교육이 다른 게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성교육이 아니라 더 큰 의미로 보면 성은 이꼴 뭐라고 해? 제가 강의 드리는 분 계신가요? 성 이꼴 생활이거든요. 아이들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고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바탕으로 살아가요.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요.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군가가 너 잘한다고 했어. 이걸 잘하네. 그랬더니 저의 성 에너지, 저를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가 성 에너지. 그게 어떻게 지금 저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학부모들 앞에서 이런 강의를 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는 긴장했지만 앞에서 마이크를 잡자마자 좋네. 실컷 수다 떨어야지. 늦게 가서 우리 셋째 아이 자고 있을 때 들어가야지. 이런 에너지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대 부모님들과 사회에서 뭘 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편협하고 왜곡적인, 예뻐야 돼, 잘생겨야 해, 키 커야 해, 날씬해야 해, 이런 것들만 주고 있다 보니까 애들은 그것이 없으면 나는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잘생기지 않고 예쁘지 않으면 누군가와 관계 맺기도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떨어져요. 자존감이 낮아져 있어요. 탄력성이 없는 모습이죠. 그래서 혼자 있으려고 하는 아이들. 그래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가는 아이들. 선생님, 저 온라인에서 상담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저한테 물어보고 어른들도 있어요. 저한테 뭔가 질문하면 저는 너무 상담을 잘해준대요. 그래서 제가 만든 방에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요 라고 해요. 근데 이 친구는 학교에 나가지 않고 있어요. 왜일까요? 그 온라인 안에서는 얼굴을 보지 않아요. 이 아이가 솔직하게 말하는 그 내면을 봐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혹은 요새는 어때요? 가상의 자기 얼굴도 만들 수 있죠. 여러분들 한동안 지브리 그 푸사 만들기 유행했었죠. 해보셨던 분? 몇 분 계시네요. 어때요? 하면 좋죠. 왜 하셨어요? 실제 여기까지 할게요. 이해되시나요? 사실 성교육에서 이제 제가 다루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엄마 아빠들 왜곡되게 메시지를 주면 안 돼요. 아무리 TV에 나오는 여자 연예인들이 예뻐도 아빠 눈에는 비록 음식을 못하고 여자 연예인과 많이 다르게 생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결혼해서 이렇게 사랑스러웠던 아이들을 낳아준 이 아내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들. 이해되세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연애할 때는 진짜 멋지고 좋았던 아빠였으나 뱃살이 보이지 않았었으나 지금 비록 방구를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낄 수 있는지 무슨 기계 장치가 있나 의심이 될 정도로 수시로 방구를 끼시는 분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속으로만 욕하시고 겉으로는 건강이 안 좋은가 걱정해주며 퇴근하자마자 씻지 않고 소파에 앉아서 TV 채널을 돌리지만 거기에 바로 잔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보 너무 힘들지 고생했네 좀만 쉬었다가 와서 밥 먹어 이런 모습들 너무 좋죠. 못하시겠어요? 의지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이것도 중요한데요. 조건이 있는 애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활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조건을 주시면 안 돼요. 우리 엄마 아빠는 뭘 잘해야 뭘 해주네. 영유아기 때는 어때요? 귀여울 때는 다 해줬죠. 모든 걸 다 해줬잖아요. 근데 사춘기가 딱 되면 조건이 있어야 해줘요. 그렇죠? 뭐 필요하다 그러면 너 이번에 시험 잘 봐. 이번에 몇 점 받아. 그럼 뭐 해줄게.
등등등 이렇게 조건을 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아이들은 어떤 느낌을 받냐면 배신감이라는 정서를 갖게 돼요. 아, 믿을 사람이 아니네. 더 이상 이분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이 영유아기의 기억이 100% 있지는 않으나 그때 감각이 있겠죠. 엄마 아빠는 내가 뭘 해도 좋아했어. 쇼파 옆에 뜯어도 좋아하고 물감을 쏟아도 좋아하고 잘 못 걸어도 좋아하고 음식을 다 흘려도 좋아하고 다 했는데 지금은 뭘 잘해도 별로 안 좋아해. 그럼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아빠를 디딜 수 있는 구름판으로 여기지 않게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어렸을 때는 귀여움이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했으나 지금은 그것마저 사라졌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조건을 거는 건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굉장히 큰 배신감이에요. 그러니 조건을 달지 마세요. 이 아이를 컨트롤하려고 조건을 다는 순간 그 아이는 그 조건 안에서만 움직이거나 조건이 없으면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아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평가자가 되지 말아라. 평가자가 되지 말아라. 저희 막내가 5살이거든요. 하유예요. 조하유라는 친구인데 얼마 전에 자기네 반 선생님이 이제 계신데 김민선 선생님이시거든요. 실명을 밝혀도 되나 모르겠지만 근데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김민선 선생님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안 돼. 결혼을 한 번밖에 못 해. 근데 김민선 선생님은 벌써 결혼을 하셨어. 그래서 하유랑 결혼하지 못해. 그랬더니 하유가 엄청 슬퍼하면서 막 대성통곡하면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굳이. 맞죠? 굳이. 한 사람은 한 번만 결혼해야 되라고 말할 이유가 있어요? 얘가 진짜 커서 김민선 선생님과 결혼하겠습니까? 제가 왜 그랬을까요? 강의를 위해서. 가 아니라 그래도 얘의 정신 속에 사람은 한 번만 결혼해야 된다는 것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 5살 아이의 너무 귀여운 이야기인데 그 귀여운 이야기를 평가하고 판단해서 학습시킨 거예요. 그러니 울죠.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이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들,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언어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30대 초중반, 후반, 40대 초반의 이 경험에 비추어 그 아이들을 해석하고 평가해서 어떻게 해요? 학습시키죠. 훈육하죠.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나는 그냥 재밌어서 한 말인데 엄마 개 좋아. 일로 와봐 이 새끼야. 엄마를 좋다는데 개라는 말을 붙여? 이 아이는 그냥 친구들 사이에서 너무 좋을 때 개라는 말을 자주 쓰니까 자연스럽게 그 개라는 말을 붙였을 뿐인데 이 아이는 당황스럽겠죠. 엄마한테는 뭐라고 말을 쉽게 붙일 수 없네. 에서 연결되면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아이가 되겠죠. 평가자가 많아요. 특히나 요새 그 초등학교 남학생들 사이에 유행하는 그 질환이 있는 거 아세요? ADHD. 검사율이 막, 진단율이 막, 판정률이 막, 왜일까요? 환경오염 때문일까요? 이 평가자가 된 엄마 아빠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나 엄마들이 아들들을 볼 때 상담을 하다 보면 엄마들이 와서 저한테 말해요. 미친놈 같다고. 계속 움직인다고. 뛰고 내리고 가만히 앉아있지 못한다고. 뭐 하다가 금방 또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근데 아빠한테 물어봐요, 제가. 아버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아이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생각하는데. 왜일까요? 아빠도 그랬거든요.
근데 엄마들은 어때요? 비교적 볼 때 차분하게 살아왔어요. 그렇죠? 고무줄 좀 하고 누가 남자애가 자르면 왜 잘라! 이러면서 또 하다가 또 언제 와서 잘라주나 이런 정도였는데 남자애들은 엄마들이 잘 모르지만 남자애들은 우리 때도 끊임없이 움직였어요. 계속. 물론 ADHD의 수준이 되는 아이들은 진단받고 해야겠으나 지금 이렇게 ADHD 진단율이 많아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엄마들이 평가자로서 아들들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빨리 아이들이 ADHD로 판정을 받으면 그 순간 엄마 아빠는 평가자에서 치료자로 바꿔요. 여러분들 집에 여러분들을 치료하는 의사가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여러분들 그 비만, 고지혈증, 지방간 이런 거를 진단하신 의사 선생님이 우리 집에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식을 시키려고 하는데 쳐다보고 있어. 오, 너무 힘들죠? 그런데 지금 ADHD 판정 받은 아이들 대부분이 그런 의사 같은 엄마 아빠, 치료자로서 나를 대하는 엄마 아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판단 진단받고 너무 빨리 치료가 시작되고 너무 빨리 약물이 들어가는 아이들이 증가하면서 아이들의 탄력성, 정서적인 결핍들, 정서적인 질환들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이들 병원 데려가지 마라 이게 아니라 너무 아이들 평가자로만 바라보게 되면 엄마 아빠의 기준에 맞는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아까 발달에 대한 부분과 연결되는 것인데 그 아이의 수준에 맞게 이해가 되어진 상태에서 그 아이의 성공의 기회를 주는 엄마 아빠가 돼야죠.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지나치게 평가자로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다. 그 평가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거울과 같은 엄마 아빠가 되어줘야 해요. 이 아이가 보면 있는 그대로 이 아이의 모습을 읽어주는 사람이에요. 아, 너는 이렇게 그리는구나. 아, 너는 지금 중학교 3학년이지만 아직 덧셈 뺄셈을 잘 못하는구나. 괜찮아. 아, 협박처럼 들리나요? 극단적인 예지만 그렇게 이 아이의 현재 모습을 읽어주면서 그 안에서 이 아이가 성공할 수 있을 정도 아니면 아깝게 실패할 정도의 수준의 과업들을 주어야 해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평가자가 아니라 동반자로서 지지자로서 아이에게 단단한 구름판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높여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6번째는 이거는 제일 어려운 건데 전투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줘라. 뭘 해야 합니까? 스마트폰을 안 하게 해야 하는 게 맞죠. 그렇죠? 왜요? 얼마 전에 뇌과학자분 한 분께서 그 쇼츠를 절대 보게 하지 마라 나왔어요. 그 결과가 나오기 이전부터 저는 강조했죠. 대단해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쇼츠는 이꼴 무사고예요. 무사고. 사고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쇼츠를 보는 순간. 저는 이제 학교에서 대안교실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대안교실 아이들에게 매일 아침 1교시에는 책을 보게 해요. 핸드폰만 하던 아이들이 와서 책을 보거든요. 처음에는 미치려고요. 막 진짜. 상상이 안 가실 거예요. 책을 보면 아이들이 막 분노가 올라와요. 막. 실제. 제가 이렇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화를 내더라고요. 아, 진짜, 꼭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욕만 안 했지. 너무너무 짜증을 내요. 근데도 1교시에 무조건 책을 보게 하고, 그리고 월요일에는 2, 3교시에 드라마 정주행. 왜일까요? 사고하게 하기 위해서. 드라마는 어때요? 호흡이 길어요. 지금 뭐 보고 있냐면 미스터 션샤인 보고 있어요. 1화 볼 때는 애들이 미치려고 했는데 재밌잖아요. 미스터 션샤인. 보면서 일주일에 한 회씩 보거든요. 기다리게 되는 거죠. 짧은 영상이 아니어도 재밌는 것, 사고하게 하는 것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아이들 쇼츠 되게 많이 보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방법이 있으면 하세요. 핸드폰을 뺐던지
부시던지 끊던지. 근데 그게 안 된다면 이제 문제죠. 그것은 10월 마지막 주, 넷째 주, 강의에 중독에 대해서 그때도 또 역시나 제가 지겨우시겠지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오셔서 한 달만 좀 참으세요. 아시죠? 오늘 할 게 많아서요. 마지막으로는 뭘 해야 되냐면 관계를 넓혀주어야 해요. 이 관계는 뭘까요? 갑자기 또 그 학원 같은 데 보내거나 아니면 막 태권도 보내거나 이러라는 게 아니라 일단 엄마 아빠로서의 관계부터 시작해라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평가자, 치료자, 관찰자 이런 존재였다면 관계로 돌아가야 해요. 특히나 어린 시절에는 그것이 가능하지만 사춘기가 오면 엄마 아빠는 심지어 어떻게까지 되냐면 꼰대도 되고, 그렇죠? 악함도 되고, 막 욕을 하기 좀 그렇지만 아이들 입장에서 막 나쁜 놈, 미친 놈, 죽일 놈도 되거든요. 근데 그 관계를 회복하지 않을 때 이 아이들은요 다른 관계에서도 탄력적 있는 경험을 하기가 어려워요. 요새 엄마 그 아이들 사이에서 그 패드립이 되게 심해진 거 아시죠? 우리 때는 어때요? 아무리 지지고 볶고 아이들하고 친구들하고 싸워도 넘지 않는 선이 있었어요. 경계죠, 경계. 그 경계가 뭐예요? 죽어도 엄마 아빠 욕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불과 3, 4년 전만 해도 친구가 나한테 우리 엄마 아빠에 대한 패드립을 치면 싸웠거든요. 지금은 되게 많은 아이들이 자기가 엄마 아빠의 패드립을 날립니다. 왜일까요? 엄마 아빠에 대한 경계가 사라졌어요. 존중이 사라졌어요.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닐 수 있겠으나 그렇게 되는 이유는 알아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예방하거나, 그렇죠? 혹은 지금 그렇다면 회복할 수 있겠죠. 그것을 위해서 엄마 아빠들이 먼저 관계로 넘어가야 해요. 내가 갖고 있었던 이 아이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것이 있다면 거기서 내려오셔야 해요. 평가자, 심판자, 관찰자 뭐 등등등이었다면 멈춰야 하는 거예요. 언제? 사춘기의 아이들의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사춘기 얘기 들으신 분들은 뭘로요? 동등한 관계로 이 아이를 이해하고 같은 문화를 찾고 이해해보려는 동등한 친구, 그런 관계가 되지 않고서는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다음 아이들에게 관계로 다가갈 수가 있죠. 건강하게. 근데 지금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아이들은 사실은 탄력적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해요. 친구들 만나면 아이들 뭐 하나요? 대부분. 야, 우리 어디서 만나자? 그럼 만나서 뭐 하고 있어요? 어머니 잘 아시죠? 앉아서 핸드폰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야, 이거 볼래? 재밌다. 그러고. 관계입니까? 정보 전달, 공동체일 뿐이죠. 관계는 뭐예요? 감정을 공유하고 그 공유한 감정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즐기고 웃고 같은 공통의 관심사에서 더 확장된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또래 관계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관계라는 구름판도 사실은 잘 형성이 안 되는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로 아이들은 있으니 먼저 엄마 아빠와 아이의 관계가 다시 잡혀져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오픈한 주유소에 주유를 하러 갔는데 풍선 인형 아시죠? 막 이렇게 춤을 추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인형이 춤을 추다가 갑자기 확 쓰러지는 거예요. 왜요? 전원이 뽑혔겠죠. 그걸 딱 보는 순간 강의 때 말해야지. 왜일까요? 그 모습이 이 시대의 우리 아이들의 모습과 굉장히 닮았어요. 스스로 서지 못해요. 어떤 자극이 꽂혀야 일어나서 어떤 모습이에요? 제정신이 아닌 모습으로 움직이다가
자극이 끊기면 어떤 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가만히 멈춰서 있어요. 그게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 발로 차도 어떻게 돼요? 굴러가다가 다시 바로 서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오뚜기는 가운데 중심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그 무게를 줄 수 있는 유일한 첫 번째 대상이 누구예요? 엄마 아빠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실은 뭐 그렇게 큰 내용이 아닐 수 있으나 다 잊으셔도 괜찮고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이 아이들에게 중심에 뭘 주고 있나? 불안을 주고 있나? 공포를 주고 있나? 답답함을 주고 있나? 가벼움을 주고 있나? 생각해 보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 좀 단단한 것을 주기 위해서 단단한 것을 경험시켜주는 엄마 아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